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이거 벗어도 되겠네. 자, 오늘 수업 2주차 생활과 경제 수업 2주차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말들 잘 쉬시고 편안한 시간 보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학교에서 첫 수업을 진행을 했고, 오프라인 수업을 첫 진행을 했고요. 학생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함께 공부하고 대화하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2주차 생활경제 산업체 한마음센터 1학년 분들 수업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2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에 안내를 해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독서 토론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대기업, 거대 기업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네슬레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네슬레는 세계적인 식품 업체입니다. 지금은 뭐 아주 거대 기업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식품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슬레 회사의 회사 로고입니다. 네스트라는 게 원래 이제 영어에 네스트는 새 둥지죠. 우리가 사회복지에서는 좀 쉽게 볼 수 있는 게 네스트 증후군, 빈집 증후군이라고 해서 가정 내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이 출산을 하고 성장을 한 후에 독립해서 분가를 한 이후에 갑자기 마음도 공허해지고 허함을 느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 용어로 네스트 증후군, 네스트 신드롬이라고 하는 건데 그 네스트입니다. 빈집 여기 보시면 둥지가 보이시죠? 그래서 거기 이어서 네슬레라는 회사 이름을 만들었는데 광고에는 회사 로고에는 정말 어린 새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모 새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우리 교재에서 한번 읽어보셨겠습니다만 책들의 내용에서 있는 것처럼 왜 분유가 어떻게 유아사상제가 되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기업의 마케팅이 또 물론 기업이라는 게 생존의 목적이 이익을 달성을 하고 그 이익을 달성을 해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나눠주고 또 함께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기는 합니다만 과연 올바르게 수익 창출을 하고 이익 창출을 했느냐 하는 문제를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SCR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들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무분별한 홍보 활동, 마케팅 활동들이 어떤 방면에 있어서는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 또 도덕적 의무가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슬레는 잠깐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까요? 네슬레는 식품업을 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창립이 1866년에 되었다라고 하네요. 1866년이면 벌써 1960년, 100년 곧 60년, 160년이 가까이 된 기업이네요. 그 다음에 국가는 스위스가 본사고요. 스위스의 본사가 부베라는 도시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장도 있고 사업 내용으로는 식품업인데 제품은 우리나라의 한국 네슬레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커피, 네슬레 커피 있죠. 네슬레 매장이 있습니다. 네슬레 본사가 한국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마어마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그다음에 종업원만 해도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약 34만 9천 명의 종업원을 갖고 있는 큰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은 슬로건이 Good Food and Good Life입니다. 과연 이제 네슬레가 이런 회사 슬로건에 맞는 올바른 일을 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슬레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식품 기업이고요. 대한민국에서는 네슬레 피어라이프를 풀무원 생물을 통해서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이후로 소득 및 기타 통계치의 측정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음식회사라고 합니다. 2017년에 포춘 글로벌 500에서 64위를 2016년에는 포브스 글로벌 2000 최대 공개기업 목록에서 33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주식 좀 사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슬레의 제품에는 영유아식, 의료식품, 물병, 아침 식사 시리얼, 커피, 차, 과자, 유제품, 아이스크림, 냉동식품,
애완동물 음식, 스낵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네슬레는 1866년에 조지와 찰스 페이지 형제가 설립한 앵글로 스위스 밀크 컴퍼니와 1866년 헨리 네슬레가 설립한 파인 락티 헨리 네슬레가 1905년 합병하면서 설립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기업은 1차 세계대전 중에서 상당한 성장을 이뤘고요. 2차 세계대전이 잇따라서 또다시 초기 연유와 조제 분유 제품을 넘어서 조달 제품을 넘어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다른 기업들보다도 여기 이제 거버라는 회사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누님이 나이 터울이 많다 보니 일찍 시집을 가셔가지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들을 위한 이유식 제품을, 이 거버라는 제품을 사다가 많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먹이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저도 어렸을 때니까 보기 어려웠던 이렇게 숟가락으로 병에 들은 걸 따서 숟가락으로 떠먹는 이유식, 가공이 다 되어서 영양성분이 거기 들어있어서 가공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품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네슬레에서 주로 만들어서 생산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기업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에 관한 부분들을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보고요. 아프리카에서 네슬레가 이유식 제품, 영유아를 위한 이유식 제품들을 했죠. 그냥 분유를 무상으로 처음에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분유를 무상으로 나눠주죠.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기관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다 이제 간호사분들로 아니면 의사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얀 가운을 입고 그 부모님들한테 이유식 제품들을 무상으로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처음에는 비싼 가격이었지만 처음에 제공을 할 때 무상으로 나눠주시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아프리카 같이 이제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은, 위생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고 위생 관리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선진국과는 다른 어떤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을 해오셨었는데, 갑자기 분유가 엄마가 주시는 모유보다도 영양성분이 떨어지지 않고 아이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고 튼튼하게 키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프리카 같이 이제 목축업이나 아니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나라에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다음에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그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1970년대, 80년대. 근데 그 과정에서 올바른 위생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분유를 사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응용해주는 방법들을 정확히 교육하지도 않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해주거나 해서 같이 그런 환경이 되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교육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경험들을 공유를 하면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문제, 또 고용에 관한 문제, 근로자의 임금 상승에 관한 문제, 임금 격차에 관한 문제, 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물건을 판매하고 생산을 하면서 올바른 사회에 대한 공헌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질문들을 일본 시민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던지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도 많은 기업들이 국가에서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기업의 삼성이 되었든 현대가 됐든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재단에 산입을 시켜서 사회공헌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삼성, 현대, 그 다음에 신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삼성에서 이제 석유 제품들을 태안에 원유 유출 사건이 있으면서 또 엄청난 기업들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 그 다음에 기업의 정리해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것들이 과연 기업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또 다른 방법들은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기업의 사회적 또 도덕적 책임이다. 그래서 CSR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이야기를 해서 CSR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이냐?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이 기업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관심사들을 분석하고 수용해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할 거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는 것. 기업의 이해 당사자가 누가 있을까요? 가장 큰 첫 번째 소비자, 두 번째 협력사나 같이 일하는 코어퍼, 코어포레이터들이죠. 그러나 코어포레이터들은 같이 필요에 의해서 만난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업 대 기업으로 B2B 거래를 하는 거고요. 근데 소비자들은 실제 그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고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 우리 회사 제품을 만들어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하나라는 거죠. 지금 네슬레에 관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슬레의 경우는 기업에서 유제품 식품가공업 회사였고 그 식품가공업 회사 네슬레에서 만든 유제품 분유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는 아이들을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기업의 생산 제품으로 이용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었어야 되는 부분, 어떻게 돼야 되는 부분이냐. 1970년대 아프리카에서는 가정과 모성의 자연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그 환경 보전을 위해서 모유 수유 대신에 분유를 먹이시는 게 좋겠다. 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서구 유럽의 선진국의 아이들과 이렇게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아프리카의 아이들도 서구 선진국의 아이들처럼 포동포동 살찌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누구라도 아프리카의 부모들은 아이를 잘 키우고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욕심에서라도 분유를 사서 먹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가격도 부담스러웠지만 그걸 사서 먹이고 오래 먹이기 위해서 분유를 살 때 그냥 분유만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음료와 섞어서 아이한테 먹이게 되어 있는데 그 먹이고 있는 물 섞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위생적으로 청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모유 수유를 했다라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이들한테 그 동안에는 생기지 않았던 분유를 먹음으로써 생겼던 많은 질병들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분유를 수유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물을 타서 섞을 때 오염되어 있는 식수가 깨끗하지 않은 클린하지 않은 물들을 분유와 섞어서 먹임으로써 아이한테 여러 가지 질병들을 유발시키고 생기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후속 처리들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고요. 의료시설이 열악한 1980년대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에 대한 질병, 지금도 아이들에 대한 질병이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들인데 그 시절에 네슬레가 진출해서 분유를 팔기 위한 어떤 판촉 활동들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의 이윤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판촉 활동들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한 사람들한테 생긴 피해는 소비자한테 생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아기를 죽이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그 영국의 원트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교재 24페이지를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기를 죽이는가라는 소제목의 발표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락인 에펙트, 그 다음에 선택권 제한, 취약한 소비자의 보호 방안은 없었다. 락인 임팩트 교재에 나와 있죠. 어떤 홍보를 통해서 자기네 제품들을 사용을 하도록 고정시켜서 이렇게 락을 자물쇠를 걸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물쇠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제품이
당신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그거를 아프리카의 어머니들이 그걸 사다가 아이를 몇 번 먹임으로써 모유는 이제 계속 아이한테 수유를 했어야 계속 생산하고 그 활동들이 신체 활동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분유 한 통을 먹이는 동안 모유 수유를 안 하다 보니까 모유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도 또 모유를 사다가 아니 분유를 사다가 다시 먹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처음에 분유를 사서 아이가 정말 좋은지를 잠깐 사서 먹여보고 아이의 상태를 보고 그 후에 선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나의 개인적인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 다음에도 어쩔 수 없이 분유를 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그런 홍보 활동들이 바로 락인 에펙트, 잠금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슬레에서 그러한 정책들을 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러한 효과들이, 이러한 판촉 활동이 바로 아프리카 많은 아이를 둔 어머니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모유를 주고 싶은데 이제 분유가 아이가 먹어보니 알레르기도 생기고 어떤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어떤 부작용들이 생겨서 분유 수유를 줄이고 안 하고 모유 수유로 바꾸려고 했는데 분유 수유를 한 2, 3주 동안에 산모가 이걸 모유 수유를 안 하다 보니까 모유가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아이가 만족할 만한 양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선택권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더라. 그런 현상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면 아이가 건강해지고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에서 아이가 성장했을 수 있을 거라 예상할 수 있었는데 분유를 수유를 함으로써 아이가 질병이 생기고 또 그 아이에 대한 질병으로 여러 가지 또 다른 치료를 위하거나 하는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경제 활동도 또 사회 활동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취약 소비자가 부모가 아프리카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가정의 어머니들이 더 어려운 상태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취약해진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줬느냐 네슬레에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서 선순환적인 아프리카의 아이들도 서구 유럽의 아이들처럼 뽀얗고 건강하게 포동포동하게 살찐 아이로 만들 수 하려고 하는 어떤 선한 목적을 달성을 하고자 했다라 그러면 이런 취약 소비자에 대한 위생에 대한 어떤 판촉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에서 그런 교육들도 충분히 해주고 분유를 먹일 때는 깨끗한 물에 정화된 물에 분유를 타서 어떻게 타서 어떤 양으로 어떻게 먹여야 됩니다. 만약에 모유 수유에 관한 부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위생 교육이나 안전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약 소비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발생된 소비자에 대한 보호 활동들이 아주 미미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안 되다 보니까 교재 30페이지에서 읽어보실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의 분유행동연합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죠. 그 다음에 유네스코 유엔 산하의 어린이 보호기구에서 모유 대체 식품 판매에 관한 국제 규약을 만들어서 채택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바로 아프리카의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전 페이지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누가 아기를 죽이는가라는 영국의 원트라는 비영리 기구에서 만들어낸 논문처럼 소책자에서처럼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바로 모유 대체 식품 판매 즉 분유나 이유식을 관한 이유식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분유나 이유식은 스위스의 네슬레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였고 그 회사의 변화를 통해서 관계에 맺고 있는 많은 다른 회사들, 다른 기업들까지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유 대체 식품에 대한 그 규약을 교재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업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잠깐 쉬었다가 한번 다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